저는 결혼 15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전 20대 대학생 시절에 연애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던 잘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남편은 그 집에서 별종이라 불리울 정도로 공부도 못했고 사고뭉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를 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임신을 하고 결혼했을 때 시부와 시모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저를 싫어했어요. 항상 저희를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철부지로만 생각을 하셨어요. 너희가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 아무리 니들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너희에게 아이가 있으니 정신 차려서 살아라. 엄마 아빠가 항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는 니들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 알았지? 그래, 아빠 말이 맞아. 다른 애들보다 너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정지된 상태 아니니. 소희도 봐봐라. 대학도 졸업 못하고 지금 아이 키우고 있고, 유준이 너는 지금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있잖니. 너희 지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부모 덕 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올해까지만 도와줄 거다. 내년부터는 분가할 생각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집도 구하라는 건데? 엄마나 아빠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 이제 일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갈게. 근데 지금 어떻게 분가해? 돈도 없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준비하라고. 우리가 내일 당장 나가라고 했냐? 너희가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낳을 때까지만 우리가 봐준다고 애초에 말했잖아. 네가 좀 더 노력하고 그랬으면 지금 나가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 들었겠니? 지금부터 준비해. 미리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 부모고 앞으로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돼. 솔직히 계획 없이 아이 임신하고 나서 무작정 결혼하겠다는 너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난감했다. 이미 우리 찾아왔을 때에는 아이도 다 큰 상태였고 그러니 그냥 알겠다고 한 거지. 정말 너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 살 길 빨리 찾아서 알아서 살아. 어머님, 아버님,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 열심히 준비할게요. 저도 요즘 피부관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자격증 취득하고 바로 자리 잡으면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까지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게 잘 준비할게요. 그 전까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 악물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너희는 대학도 졸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어린아이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막막하다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그러게. 남들 다 공부할 때 연애하더니만. 솔직히 이게 뭐 하는 거야? 형이랑 형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여기서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준비해서 나가. 솔직히 여기서 빌붙어 있는 건 양심에 안 실려. 형수, 안 그래요? 형수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더 갈 곳 없어서 그러는 거 나도 알겠는데 이건 좀 그렇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전 시댁에서 생활을 했고 얼마 못 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고 살림 또한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거의 시모의 손을 빌려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폐를 끼치고 있었죠.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와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상태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은 그런 부모님에게 큰 실망을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달래주었어요. 소희야, 난 솔직히 우리 부모님 조금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렇게 냉정하게 내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집이 부족한 편도 아니잖아. 지원도 해줄 만한데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고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 잠만 자게 해주는 거잖아. 조금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난 어릴 적부터 공부 못한다고 동생이랑 차별받았어. 그래서 나는 애정도 고팠는데 지금도 애정을 안 주잖아. 유준아, 맞아. 서운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잘한 건 없잖아. 솔직히 우린 남들 공부하고 미래 준비할 때 우리는 애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이도 낳았잖아. 더군다나 경제력도 없어서 시부모님 댁에 빌붙어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철없고 계획 없이 보이실 수도 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인정해 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너무한 것 같아. 난 부모님이 저러는 거 어릴 적부터 많이 봐서 익숙하지만 너한테까지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안 받아주니 동생은 더 날뛰고 나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화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네. 우리 시부모님 말대로 이제는 부모야. 우리한테는 아이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더 늘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얼른 나가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아보고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자. 우리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우리도 계획 없이 철없이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자.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지나면서 시부모님은 1년여의 유예기간을 주고 독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냉정한 태도에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대로 시부모님이 받아주시길 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제가 먼저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틈틈이 공부를 했고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남편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전 남편은 바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다독여서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에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놀라셨는데 남편이 먼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까지만 지원을 해달라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이었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공부에 흥미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대학 역시 겨우겨우 왔었던 상황이라 시부모님은 남편의 대학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 덕에 남편 졸업까지는 시댁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전부터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공부할 때는 저도 곁에서 도와주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금방 해이해질 것 같았던 남편도 어느새 마음을 잡아 졸업을 했을 때는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격증도 많이 받게 되었고 취업도 좋은 곳으로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삐끗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 덕에 더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자 그때 처음 시부모님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가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 20살 어린 나이에 너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앞으로 갈 길은 구만리인데 깜깜하게만 보였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구나. 솔직히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나중에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단다. 널 만나고 너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얘가 달라지게 된 거야.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건지 전과 달라진 모습이 보기 좋구나. 맞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이렇게나 열심히 했었나 싶을 정도로 했고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자식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말대로 남편은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며느리 네가 많이 노력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단다. 아들이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곁에서 네가 잘 잡아준 것도 알고 있어. 솔직히 말이야, 우리 나이 땐 아들이 가장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너희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놀랐어. 그런데 네가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고 애쓰는 걸 보니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싶더라고. 너희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거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한단다. 도와줄 수 있었는데도 손 내밀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욕심으로 불편하셨을 어머님, 아버님께 오히려 죄송스러웠어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지금처럼만 잘 살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처음에 너에게 상처를 줬던 거 정말 미안해. 너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구나. 우리 아들 나도 제대로 잡아줄 수 없었는데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 남편과 저는 함께 노력을 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변했어요. 그런 모습에 시부모님은 감동하셨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정말 못했지만 사고도 많이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변한 아들을 보곤 시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서 저희는 분가를 준비했고 조그맣게 집을 구해 나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자, 이거 계약서야. 아들한테는 내가 미리 말을 했는데 이 서프라이즈 선물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한테 해주는 거라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껏 꽁꽁 숨겼네. 너희 이 집으로 분가하면 된단다. 네가 일하는 샵 가까운 곳으로 집 알아보고 계약했어. 일하러 가기도 편할 거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도 편할 거야. 이건 소위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는 선물이야. 아니, 어머님, 이렇게 큰 선물을... 아니요,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도 저희 스스로 분가하려고 열심히 일한 건데요. 혹시나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열심히 집 구하고 있어요. 끝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며느라, 얼른 받아라. 이거 이미 집 마련한 거야. 너희가 안 들어가면 그 집 그냥 빈집이 되는 거라고.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는 선물이니 잘 받아주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랑 함께 사느라 고생했다. 너희는 늘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엄마 일도 잘 도와주고 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면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우리 소희였지. 이제 너희 보내고 나면 쓸쓸해서 어쩌니? 아버님, 어머님, 저희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부모님 사랑이구나 알게 되었고요. 항상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분가를 할 때쯤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과 다르게 공부도 정말 잘했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해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었죠. 시댁에서 살 당시에는 바빠서 얼굴을 거의 못 봤는데 가끔 볼 때면 나와 남편을 같이 무시하곤 했어요. 분가를 하고 나서는 더욱 볼 일이 없겠다 싶었지만 가족끼리 시간 맞춰 식사를 하는 자리에 꼭 나타나서 무시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저희를 꼭 닮았다면서 아이까지 무시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성이 벌써 이렇게나 컸구나. 어쩜 이렇게 볼 때마다 쑥쑥 크니? 나도 애 키운 사람이지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동안 소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혼자서 아등바등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들었겠지. 요즘은 일이 어때? 할만하니? 이번에 샵 오픈하고 나서 더 바빠진 거 아니야? 네, 요즘 입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전보다 고객들도 많아지고 상담 문의도 많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학교 다니니까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번 주에 쉬는 날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네요. 어머님 저번에 같이 가자고 했던 카페에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다음에 한가할 때 가면 되지. 너희들 잘 살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하고 좋아. 우리도 요즘 바빠서 정신없어. 너희 시아버지 이제 은퇴하시고 일 정리도 할 거라서 우리도 시골 가서 살 집 알아보고 있거든. 벌써 남편 은퇴할 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시간 빠르다. 그렇지?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니까 더 정신없는 것 같네. 아니, 근데 형수, 우리 조카 민성이는 한글은 다 떼고 학교 갔어요? 요즘은 영어까지 다 하고선 학교 간다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간판도 제대로 못 읽던데. 괜찮은 거 맞아요? 아유, 이것도 유전자 때문인가? 형머리 닮아가지고 그런지 애가 뭐든 늦네. 형수, 좀 분발해야 되겠어요. 가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얘 한글을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글은 안 그래도 공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성이가 한글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씩 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글은 관심이 없지만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벌써 더하기도 알아요. 그거 보면 머리가 저희 닮은 것 같진 않은데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금방 는다고 하니 열심히 공부시켜 보려고요. 뭐 하긴 형도 성인 되고 다 커서 공부 시작하긴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형도 학생 때까지는 내내 사고만 쳤잖아. 거기다가 임신까지 하고 엄마 아빠한테 빌붙어서 살고 에휴 말 다 했지 뭐. 형수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닮기도 하니까. 너는 정말 형수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면서 말 안 할래? 이게 정말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민성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얘가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평소에도 까칠했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시동생의 횡포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저희에게 하던 횡포가 먹히지 않자 조카에게까지 무시하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죠. 시부모님이 그때마다 대신 사과를 하셨지만 솔직히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면서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저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오는 듯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더라고요. 심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시동생은 혼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어요. 여자친구조차 소개를 해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격이 고약해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랜 시간 공들여온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더라고요. 며느라, 네 시동생이 매번 까칠하게 대해서 기분 나빴지?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항상 말을 하는데도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은 말이 통하질 않는구나. 그래서 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좀 심한 것 같아서 혼 좀 냈어. 다음에 또 그러거들랑 나한테 바로 말하거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미안하실 일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일 있긴 한가 봐요. 얼굴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말이야. 글쎄 걔가 만나고 있는 애가 있었나 보더라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던 거지. 근데 걔랑 잘 안 돼가고 있는 모양이야. 언뜻 들어보니 여자친구도 같은 의사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 결혼하자고 해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걔가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너희 보면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버릇없게 군 건 다 혼냈어.
아, 그렇구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련님, 여자친구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저번에 남편이 말한 그 여자인가? 도련님이 예전부터 엄청 구애하고 있다고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여자인 것 같네요. 오래 만났다가 저번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만나는가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튼 이렇게 난리 피우면서 연애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어쨌거나 난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걱정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까지 만나는 아이면 그래도 대단한 아이인 것 같은데 괜찮겠지? 시동생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는 내내 시동생을 휘어잡는 듯 했어요. 여자친구와 다투거나 혹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날이면 시동생의 행포는 더욱 심해졌던 것이었죠. 아슬아슬하게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동서를 본 날 저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동서는 저를 무척이나 견제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자신에 비해서 스펙이며 모두 떨어지는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동서는 대학 졸업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시를 했습니다. 형님, 피부관리숍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오는 사람들은 대접받길 원할 텐데. 그러면 형님이 좀 수고려야 하고 그러지 않나? 차라리 다시 대학을 가는 건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관리받는 사람들도 그런 거 다 보지 않아요? 관리자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놀라지 않나? 난 그렇다고 하면 좀 놀라서 가기 꺼려질 것 같은데. 재수씨, 그래도 우리 아내만큼 손끝 야무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입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는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한 번 오시고선 정기 결제하는 사람들도 요새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학벌 보고 놀라긴 하는데 받아보고선 우리 아내 샵만한 곳 없다면서 다시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내한테 원장님이라고 대접해주지 무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교양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거 사람 이미지라는 게 학벌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막 논애들 같은 게 딱 떠오르잖아요. 아, 어쨌든 잘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샵은 어디에 운영하고 있어요? 샵 같은 거 오픈할 때 지역 잘 잡아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오는 손님들 급도 달라지는 거 알죠? 아참, 그리고 이번에 청담동에 어린이 치과 오픈할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아버님 병원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청담동에 내게 됐어요. 오픈식 할 거니까 한번 같이 오세요. 아유, 우리 형수는 돈 아까워서 거기까지 못 갈걸? 형수네 샵은 그냥 동네 조그만한 곳이야. 우리랑은 다르지. 뭐 서민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조카는 그냥 동네 싼 치과에서 하지. 우리처럼 프리미엄 붙은 곳 못 오지. 어차피 못 올 거 그날 한번 구경 오세요. 오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규모도 규모지만 인테리어가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형수나 형 형편에 그런 거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저를 두고 경계를 하던 동서는 제 상황이나 직업 등을 살펴보고는 이내 시동생과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청담에 치과를 오픈하게 되면서 동서의 어깨는 한껏 치솟았죠.
동네에서 작은 피부관리숍을 운영했던 저보다 더 좋은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치과를 오픈하게 된 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두유 상자를 들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동서, 축하해. 어린이 치과 오픈한다니 대단하다. 역시 동서 능력 있어. 이거 동서랑 직원들 마시라고 사왔어. 내가 다른 거 사올까 하다가 일단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마시라고 사와봤어. 와, 정말 고급스럽다. 역시 이쪽은 다들 고급스럽게 해놓았다고 하던데 딱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형님, 이게 뭐예요? 형님, 요즘은 여기 오는 애들도 이딴 거 안 먹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급이 거기 동네랑은 다른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급이 있지. 어디서 두유나 먹고 있어요? 아니, 형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저랑 의논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걸 어떻게 하나? 여기서는 이거 안 마시나? 내가 몰랐어. 그래도 이거 마셔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 그냥 과즙 음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사왔어. 동서 오픈하느라 정신 없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래도 동서 치과 오픈했는데 내가 다른 선물도 준비해 볼게. 아이고, 형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거 와봤어야 알지. 여보, 미안. 내가 형수한테 말이라도 해줄걸. 그래도 형수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형수 봐서 화초에나 뿌려. 걔네라도 먹어야지 뭐. 형수, 이제 다 둘러봤으면 들어가세요. 오늘은 예약이 꽉 차가지고. 시동생은 제가 들고 있던 두유 상자를 집어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고자 상자를 열었어요. 그때 두유 상자 안을 본 시동생은 화들짝 놀라서 상자를 던졌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보고 있었죠. 그동안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빛을 보는 것인가 싶은 생각에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때요? 조금 놀랍죠? 사실 이걸 언제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것도 도련님이나 동서나 다 똑같은 반응 보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달라질 거 하나 없네요. 혹시나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람 쉽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서류 자세히 봤어요? 제가 오늘 딱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이게 뭐야? 형수, 이게 뭐예요? 이 돈들은 뭐고, 이 종이는 뭐예요? 아니, 여기 건물주가 왜 형수로 되어 있냐고요? 여기 우리 엄마 아빠 건물인데 왜 형수가 여기 건물주가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이거 형수가 준비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사람 성의를 무시하다니 내가 바보로 보이냐? 나 여기 건물주야. 이번 계약 끝나는 대로 당신네들 나가야 할 거야. 그리고 이 상황 어머님 아버님께 다 말씀드리겠으니 알아서 해. 아니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어머님 아버님 건물이에요. 형님이 무슨 여기 건물주라는 건지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린 사실대로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형님 하는 걸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우리 남편, 우리 아이까지 싹 다 무시하지 않았어?
급을 나눠가면서 무시했던 건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뭘 잘못했냐고? 사람이면 양심이 있지. 너넨 그냥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지금까지 사람 무시한 대가 치르게 해줄 테니까. 처음 동서가 결혼을 하게 될 당시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은 의사인 며느리를 위해서 치과를 오픈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 짓고 있는 건물 한 층을 치과로 오픈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가족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의 시동생 내외의 행동을 보고선 결국 저를 불러 건물의 명의를 저에게 증여해 주셨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여 거절하였지만 모든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면서 다만 순서가 저였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노력하고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식구인 동서가 시동생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둘이서 똑같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치과 개업식 날에도 제 바로 뒤에 쫓아오셨다가 두유를 무시하는 장면까지 목격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네 형수한테 증여했다. 이것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사람 성의를 무시해?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구나.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다. 못된 것들. 너희는 인성이 썩었어. 당장 여기서 나갈 준비나 해. 너희 여기 어린이 치과 의사로 안 쓸 테니까.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니, 형님이 여기 건물줄 아니? 그리고 어머님, 여기 제 병원이에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 쫓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요? 그냥 두유 안 먹는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 형님 성의 무시한 적 없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 너 내가 말했지?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내가 이 병원 네 명의로 해줄 거라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라고 했더니만 이따위로 대해? 둘째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너를 키웠어? 아무리 그래도 네 형과 형수님을 그렇게 무시를 하냐? 넌 앞으로 우리 아들 아니다. 알았냐? 그리고 우리 아들 아니니 너도 이제 우리 며느리 아니다.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형이나 형수나 사고만 치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잘해줘? 열심히 공부한 건 난데 왜 형이랑 형수한테 잘해주냐고? 이 철없는 자식아. 우리가 언제 형이랑 형수만 잘해줬다고 그러냐? 너도 똑같이 대했어. 아니 오히려 네 형이랑 형수가 차별받았지. 얘네들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모두 냉정하게 대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집도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빨리 동구해서 나가라고 했던 게 우리들이야. 그런데 얘네는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지금 결과를 만들었어. 근데 너는 뭐냐? 가해시켜달라고 해서 온갖 가해시켜줘. 재수한다고 해서 뒷바라지에. 의대 진학하고 나서도 네 여자친구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그렇게 사준다면서 마구잡이로 카드 쓰고 그러면서 네 가족인 형이랑 형수, 조카까지 무시하고 네가 의사가 된 것 말고 뭘 했다는 거야? 난 그런 아들 키운 적 없다. 앞으로 네가 뭘 잘했는지 반성하고 뉘우치면 찾아와. 시무와 시부는 사실 저희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시동생과 동서를 부른 뒤
여러 번의 기회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경고도 많이 했었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뒤로 몰래 저희를 무시하고 시부모님 앞에서만 사이가 좋은 척 연기를 하면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어린이 치과 원장 자리는 날아가게 되었고 다른 부원장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분노는 어마어마했고 시동생과 동서는 거의 쫓겨나듯이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시부의 병원이었던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좌천되었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시동생 부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요. 도움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시부모님 모두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도 시동생 부부가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쫓았는데 그 뒤로 매일매일 시부모님 댁 앞에서 빌고 있다고 하네요. 듣기로는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과 동서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다고 해요. 허세와 허영심이 가득했던 시동생과 동서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날이 올까 싶습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 항상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서 가지고 싶은 것도 딱히 간절히 바라던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결혼 후 그냥 자연스레 생길 것 같던 아이가 안 생겼어요. 처음 1년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겠지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자 몸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 그때서야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에 방문했어요. 산정검사를 진행하고 충격적으로 결과를 들은 것은 양쪽 나팔관 폐쇄였습니다. 그로 인해 배란이 되지 않고 자연 임신이 힘들다는 결론이었죠.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거랑 아이를 안 가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막상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고 하니 점점 임신에 집착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었지만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아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들 다 갖는 임신이 안 된다니. 아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다니. 씨가 귀한 집도 아니고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라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지? 참나, 기가 막힌다 내가. 죄송해요. 그래도 요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가능성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왜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런 시술에 따라다녀야 하냔 말이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엄마, 그만하세요. 누구 탓이면 어때요? 어차피 부부인데 전 괜찮으니까 너무 이 사람 몰아붙이지 마세요. 가뜩이나 우리보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미안해서 이 사람한테 더 눈치 보이니까 그만 좀 하세요. 처음엔 남편이 이렇게 실드도 쳐주고 괜찮다고 하였어요. 덕분에 조금의 용기를 얻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였죠. 어느 누가 시험관 해야 하는 며느리를 좋아할까 싶어 그냥 꿋꿋이 참았어요.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다 보니 몸이 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살도 찌고 호르몬제를 이용하다 보니 감정 변화도 들쑥날쑥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날도 많았고, 제가 점점 살이 찌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더욱더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애 들어섰냐? 아니, 살이 왜 이렇게 찌는 거니, 너는? 애도 없는데 살이 찌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살 좀 빼라. 이게 약 쓰는 것 때문에 의사들도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제 뜻대로 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샌 식이 조절하고 있어요. 약 같은 소리.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며느리도 시험관인지 뭔지 하는데 얼마나 날씬한 줄 아니? 똑같이 약 쓰고 해도 너같이 살찌면 애 안 들어서. 알겠니?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해줘야 해. 하여튼 전부가 다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애초에 우리 아들 같은 애는 너한테 감지덕지였지. 산전검사를 미리 시켰어야 했는데 뒤통수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말. 가뜩이나 시험관도 힘든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런 소리를 들어야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시험관을 1차, 2차, 3차 진행함에 있어 반복되는 착상 실패가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찌고 우울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까지 해서 늘 기대를 해봤지만 번번이 임신 테스트기 한 주를 볼 때마다 그렇게 오는 좌절감은 정말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남편도 처음 한두 번은 엄청 위로를 해주었지만 시험관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많이 지친 기색이더라고요. 꼭 시험관을 해야겠냐며 오히려 애 없이 살자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안 됐어. 벌써 4번째인데 이제 약도 더 센 걸로 바꿔야 하고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와주기는 하는 걸까? 아, 꼭 해야겠어?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됐잖아. 난 아이 없어도 된다니까.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려. 엄마야 옛날 분이시니 아이에 집착하시는 건데 우리끼리 그냥 요즘 같은 세상에 알콩달콩 살아도 되지 않아?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닮은 아이 꼭 낳아주고 싶어. 이렇게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아이가 와주지 않을까? 절대 이대로 포기 못해. 나도 힘들어서 그래.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병원 가는 것도 그렇고 수치스럽다고 병원에서도. 그만하고 싶다 진짜. 당신이 나보다 힘들어? 정말 너무한다. 아무리 내 탓으로 시험관을 한다지만 다독여주진 못할 망정 자기 힘들다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아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 꼭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야 속이 시원하니?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내 마음 너무 몰라. 아이 없이 살자는 남편이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날 남편한테 오히려 신경질을 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험가는 부부 사이마저도 참 갈라놓더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화만 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러 백화점에 갔던 일이 있었어요. 기분도 꿀꿀하고 마음도 좋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밖에서 불러주니 콧바람이라도 쐬고 오자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그때 바로 앞 테이블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젊은 여성과 함께 말이죠. 살짝 보니 시어머니가 맞더라고요. 인사를 드릴까 하다 앞에 앉은 여성분과 열띤 이야기 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해야겠다 싶어 앉아있는데 반대편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정말 기함하게 되었죠.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그렇게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 집은 어때? 요즘에도 아저씨가 돈 많이 줘? 그래도 엄마 덕분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너무 고마워. 아마 엄마가 그 집으로 재혼 안 했으면 우리 아직까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었겠지? 당연하지. 내가 그 양반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든데. 성격도 불같아서. 그리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니? 내 딸도 이렇게 간간히 볼까 말까 하는데 속상해. 그래도 그 집 아들놈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젊은 나이에 행시 패스해서 앞길 창창이 열렸겠다. 아주 바깥 양반이 아들만 보면 입이 찢어진다, 찢어져. 얼굴도 잘났지, 성격도 좋지, 직업도 좋지. 며느리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미련해가지고. 어디 이런 집에 시집 오기가 쉬워? 집까 짓게? 말해보아니, 입 아프다. 애도 못 낳는다며. 무슨 꼴이야 그게? 어쨌든 아깝다 진짜. 그 부인 자리가 너무 별로네 정말. 엄마도 신경 쓰이겠다. 그래도 내가 네 아빠랑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 게 다행이지. 혼인신고 했어 봐. 이런 자리에 시집이라도 올 수 있었겠어?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너 이렇게 내가 뒷바라지 한 거야. 네 아빠 능력 하나도 없잖니? 에휴, 한심해. 그리고 일찍 저 세상이나 가고.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 사는 남편은 내가 홀몸인 줄 알잖니. 나중에 아주 좋겠어.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참아. 알겠지? 제 앞 테이블에서 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수다를 떨어대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워준 새 어머니였거든요. 남편이 중학생 때 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했고 그때부터 남편을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듣기론 어머님은 초혼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에서야 어머님은 초혼이 아니라 사실 재혼이고 딸까지 숨겨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마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만 낳았다가 집을 나오신 것 같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큰 비밀이라 사실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거 내가 굳이 이걸 들어서 마음만 심란했거든요. 그때까진 그냥 소름이 돋지만 뭐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어요. 사정 없는 사람 있나 싶기도 했고 이 얘기를 들춰내서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뭘 그렇게 듣고 있어? 우리 얼른 가자. 디저트 카페 내가 알아놓은 데 있거든? 이제 일어나서 슬슬 가보자. 기막혀.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어떻게 참.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네. 밥 잘못 먹었니? 얼른 가자. 늦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그래, 우리 맛있는 디저트나 먹자. 먹고 다 훌훌 털어버려야지. 안 그래? 그렇게 친구와 도란도란 수다를 떨다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머릿속에 낮에 시어머니를 마주쳤던 일들이 맴돌았지만 애써 잊으려고 했고 이걸 빌미로 시어머니 약점을 잡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속상하게도 그렇게 저를 쥐잡듯이 잡아대더라고요. 꼭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너 안 됐다며? 진짜 결혼 전에 다 검사를 시켰어야 했는데 내 탓이지.
어쩜 너 다른 데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시험관도 1차 만에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너만 안 되니? 너 하자 아니야? 어머님, 하자라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세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하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 말이 틀려? 사실 그렇다. 우리 아들 아이가 너같이 하자 있는 애 몸에서 큰다는 것도 지금으로선 찝찝해. 알아?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닌데 애가 안 들어서면 분명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병원을 다니는데 돈만 내버리고 소득이 없어. 어머님이 돈 보태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말하지 마세요. 저도 참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그 막말 진짜 지겹네요. 당신 그만 못해? 진짜 요새 왜 그래? 여기가 어디라고 언성을 높여?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 같은데 그냥 걱정해 주시나 보다 하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 돼? 마음 좀 곧게 써. 당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최대한 여유를 가져봐. 당신도 똑같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막말은 막말이 아니고 내가 말한 건 크게 잘못한 건가 보지? 내가 말했잖아. 엄마한테 잘하라고. 나 키워주신 분이야. 그런 분한테 이렇게 대드는 건 아니지. 그만하자.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무엇을 위해 홀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 아이가 안 생기니 정말 모든 불화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아이를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정말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5번째 실수를 했을 때, 희미하게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찍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됐구나 싶었죠. 너무 좋아 남편에게 알렸고, 아이 없이 살자던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장에 시댁에 전화도 넣었고, 아이가 없이 살자고 했던 남편이지만 막상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정말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이 너무 좋아했던 남편이었어요. 고마워 진짜. 고생했어. 2줄이라니. 우리 그럼 아이 생긴 거야? 진짜 와 믿기지가 않네. 너무 고마워. 잘할게. 아니야, 자기도 고생했지. 아,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너무 설레고 기쁘다 정말. 자기도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했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 넣어야지.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애기 들어섰다면. 엄마도 이제 마음 많이 풀리셨을 거야. 이제 자기 임신했으니 막말도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꽃길만 걸으면 된다 이거야.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여기까지 꾹 참고 달려온 게 보람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면서 없이 살자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굉장히 미안했고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늘 말이 없으신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냥 축하한다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때 하혈이 시작되었어요. 너무 놀라 병원에 가보니 화학적 유산이라고 했어요. 초기 착상 후 이렇게 간혹 화학적 유산이 된다고 말이죠. 오히려 임신이 안 됐을 때보다도 더 실망스럽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더 자책감이 들었고 남편과 시댁에 정말 죄스러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쟤 하자 있다고 했지? 임신하면 뭐해? 다 흘려보내는 걸. 그렇게 난리칠 때부터 알아봤어. 참나, 어떻게 가진 귀한 아이인데
흘려보내길.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너 이 집에 붙어 있고 싶니? 그만해요. 새아기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텐데. 지금 누구보다 힘든 게 새아기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 말이 틀렸어요? 당신도 얼마나 아이 기다렸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죠. 너무하세요, 정말.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마음 아픈 말만 골라 하시냐고요. 간신히 처음으로 착상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론 12주 이전에 유산된 건 산모 탓이 아니라는데. 왜 산모 탓이 아니야? 너 탓이지? 그렇게 정신승리 하고 싶니? 애 안 들어서는 것도, 애 흘려보낸 것도 다 네 탓이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는데도 남편도 지쳤는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진짜 실망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외로워졌죠. 내가 이 사람을 놔줘야 하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 정말 굳이 내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괴롭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해 주냐고까지 물어봤지만 남편은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말해. 이혼해 줄게. 어머님 하신 말씀 틀린 것도 아니지 뭐. 나도 이대로 살기 힘들어. 당신도 지쳐 보이고. 어머님 막말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나한테 쏟아붓는 거 보면서 당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기가 더 힘들어. 원하면 이혼해 줄게. 무슨 말이 그래? 나도 지쳐서 그래. 이혼은 무슨? 아이 안 생긴다고 이혼하는 게 말이 돼? 아이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은 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냥 당신도 이제 지겹다고 대놓고 얘기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표정도 견디기 힘들어. 아, 네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일단 몸이랑 마음 좀 추슬러.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너 정신 건강도 중요해.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사랑한다기보다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이혼남으로 살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주, 2주를 폐인처럼 지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운동도 끊고 다시 활력을 되찾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변 시험관 엄마들이 10차, 14차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제부터 장기간전이다라고 멘토를 부여잡았죠. 건강한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일단 꾸준한 멘탈 관리를 위해 힘을 썼어요. 그래도 요새 많이 체력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꽤 차수도 오래됐는데 힘을 잃지 마세요. 아이가 조금 늦게 오는 거랍니다. 발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다스리는 게 환자분한테도 참 좋은 일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조금 힘이 나네요.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죠, 우리 아기. 그러니까 잘 기다려 봐야죠. 가족보다도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말이 아이 발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 정말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 우리 아기 너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하며 힘을 내서 시험관 시술에 박차를 가했어요. 6번째, 7번째 줄줄이 실패.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고 내 몸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좌절보다는 오히려 다음에 한 번 더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다달이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었기에 정말 장기전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니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졌죠. 반복된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8번째, 9번째, 대망의 10번째, 드디어 전 임신에 성공했어요. 지난번 화학적 유산을 겪었던 터라 이번엔 남편에게조차 말하기 두려웠고 마냥 기쁘다기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안정을 하고 지냈어요. 대망의 12주가 지나고 안정기가 들어설 무렵이었어요. 이제 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심장 소리도 우렁차고 아기 집 크기도 너무 좋고요. 지금부터는 유산 확률도 떨어지니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출산병원으로 서류 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오늘 가족들한테 임신 공개할 생각에 너무 설렜네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임신 공개를 할 준비로 부풀어 있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고 이제부턴 유산 확률이 확 떨어졌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 말이죠. 10번째 시험관 시술 성공 후 시댁에 먼저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웬 만상녀와 장어를 먹고 있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동네 뭐 아시는 분인가 해서 어머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기색도 없으셨고 저를 보자마자 이젠 넌 끝이다 하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이 말이죠. 아, 참. 네가 웬일이냐? 말도 없이. 뭐니 표정 딱 보아하니? 또 우울해 보이네. 또 안 됐냐? 네가 그렇지. 이제 임신 고생 안 해도 된다. 다 해결했어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내 손주 볼 줄 알았냐? 네가 이제 이 집안에서 빠져주면 돼. 무슨 말씀이세요? 빠져달라뇨. 알아듣게 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누구시길래? 어머, 이 여자, 기막혀. 어머님 옆에서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애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삭배를 보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의 남편 외박, 그리고 시어머니의 저런 웃음, 모든 게 다 딱딱 끼어 맞춰지더라고요. 전 그 길로 인터넷에서 이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로 세게 도장을 찍고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설레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시어머니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다 꾸미고 계획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가 빠져야지. 이 천한 집구석에서. 시엄마는 초혼이라고 숨기고 시집와서 지 딸을 며느리로 둔갑시켜 데리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남편이란 놈은 그 딸 임신시켜서 나 몰래 애 낳을 생각까지 해? 진짜 천박해서 말이 안 나온다. 완전 TV 출연감이야 이건. 너,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 네 새엄마 친딸인 거 알고 있니? 다 네 엄마 계략에 노란한 거야. 알아?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딸이 있다니? 난 그냥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났을 뿐인데. 어차피 너한테 애기 보긴 글렀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발상이 머리에서 나오냐? 어?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어떻게 그런 발상이 머리에서 나오냐고. 진짜 징그럽다고. 야, 됐고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챙겨놔라.
유책 배우자는 너니까. 알겠어? 뭐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랑 너랑 피는 안 섞였으니까 결혼은 할 수 있으려나? 왜? 난 우리 아기랑 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이딴 집에서 우리 귀한 아기 크게 할 수 없어. 알겠니? 법원에서 보자. 너랑은 끝이니까. 애기라니? 너 임신했어? 아니 그런 말 없었잖아. 너 계속 실패만 했잖아. 근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거야?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딸이라니.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말해줘요. 아니,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 참나. 혹시 너 내 뒤 캐고 다녔니? 이게 하다 시엠이 뒤까지 캐고 다녀? 이것이 진짜? 저기요, 잘난 그 주둥이로 말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게, 앞뒤 사방 뚫린 데선 입조심을 하셨어야지. 다 큰 백화점에서 우리 딸. 참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 데써요. 그걸 제가 들어버렸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죠?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고 그 딸 또한 입이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랬는지 배가 아프다며 시어머니에게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설사 남편이 저와 이혼할 생각까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이었어요.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살았나 싶은 생각과 시어머니와 만삭녀, 즉 그 딸, 그리고 남편 이 셋을 보고 있으니 정말 짐승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며 역겨웠어요. 그리고 전 이혼 소송을 준비하였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외도 사실과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반응에 대해 낱낱이 증언해야 했죠.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정말 멘털을 쥐어잡고 다스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를 속여요? 아니 우리 집을 기만해? 지금 모든 거 속이고 다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예요? 애초에 이런 목적이었어. 당신 딸한테 내 갖게 한 것도 우리 집 재산 당신 손주한테 물려주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애초에 그런 거겠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라. 너도 좋다며. 우리 딸 임신만 하면 이혼할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어차피 너희 피도 안 섞인 남남지간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둘이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지. 저것이랑 빨리 이혼하고 잘 살면 된다고. 아, 말도 안 돼. 내가 돌았지. 당신 말을 듣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우리 아버지, 나 철저히 당신한테 속았어. 알아? 지금 그게 문제야? 네 애 가진 우리 딸 배 아파서 병원 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질 때니? 네 핏줄인데 그럴 거야? 내 핏줄이든 말든 인정 못해. 난 속았어. 당신한테 철저히 속았다고. 그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야. 알겠어? 그래도 너도 동조했잖아. 사실은 아이 갖고 싶어서 내 말에 따른 거 아니니? 어디서 이게 나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 법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싸움이 났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런 경우가 있나 싶게 쳐다보더라고요. 결론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는 확실하였기 때문에 남편 집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하라는 결정이 떨어졌고요. 제가 친권, 양육권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어요. 또한 시어머니에게 청구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상간녀 소송도 걸었습니다. 어찌됐건 제 남편의 혼외자를 가진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본인 딸이 상간녀가 되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는 없었죠. 시어머니의 딸조차도 저에게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전 끝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말 멘토를 다스렸죠. 시어머니의 욕심은 파국을 맞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또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동안 속은 것에 대한 붕괴로 인해 아버님도 이번 일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아버님 또한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딸은 그날 충격을 받아 조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시아버진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크게 와닿진 않았죠. 이번 일에 있어서 시아버님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모든 걸 방관한 것도 시아버지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다 미안하다. 진작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너 그동안 힘든 것도 몰라주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아니에요. 아버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뭐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 당해낼 수 있나요? 그냥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찾지 마세요. 사실 아버님 이렇게 만나는 것도 불편하네요. 남편 그리고 아버님 또 그 여자 다 안 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아, 혹시 아이 태어나면 보여라도 줄 수 있니?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내가 영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아니요. 죄송해요. 아버님 남편 절대 아이 볼 자격 안 되세요. 아시잖아요. 저 혼자 끙끙거리며 노력해서 가진 거.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널 볼 낯이 없다. 어떻게든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줬어야 했는데, 에휴, 나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뭐. 미안하다.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아버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지만 절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간간히 아이 때문에 연락을 했다며 계속 집착을 했고 전 만나길 철저히 거부하였어요. 정이 털릴 대로 털린 터라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가 본인의 딸은 자식을 잃었다며 저를 원망하며 욕을 하였지만 솔직히 본인들이 했던 짓 그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욕심이 많은 시어머니의 최후라고 생각했고 애초부터 거짓된 삶을 시작했으니 끝 마무리가 이렇게 끝났겠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가 있나 싶어요. 하긴 여기에 노란한 남편 또한 어리석고 소름 돋긴 마찬가지지만요. 네가 날 이렇게 만들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 너 때문에 아이 잃었어. 네가 난리만 치지 않았더라도 조선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하필 이때 애가 들어섰니? 네 애가 세상을 떠났어야지. 왜 우리 딸이 힘들게 희생해야 하냐고. 너만 아니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알콩달콩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감히 네가 망쳐? 니까짓 게? 용서 안 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 일체 없고요. 여기저기 소송 비용이랑 위자료 비용이나 준비하셔요. 당신 딸 그렇게 된 거 내 탓이 아니라 당신 욕심 탓이니까.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원래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태교에 안 좋으니까. 정말이지 소름 돋고 짐승 같은 아줌마. 정말 진절머리나. 전 전화를 끊어버리고 집도 다 이사를 했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간청하고 빌었지만 절대적으로 마음이 돌아서진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어찌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지 요즘엔 아이 재롱 보는 맛에 살고 있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 기쁨,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보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아직 아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면접은 따로 하지 않고 있고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법으로서 보여주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일 후회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하지만 정말 코웃음만 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힘들게 가진 만큼 정말이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비록 남편도 없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충분히 좋은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며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위대하니까요. 다행히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아이가 조금 크면 원래 다녔던 회사에 복직도 할 예정이라 아이 하나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삭막한 세상에 제 아들이 제가 살기 위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네요. 여러분들도 제 글을 읽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도 일어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겪어보니 더욱더 용기가 생겨요. 싱글맘의 삶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치료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밟아본 저로선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물려받았던 가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자 부부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저를 걱정해주기보단 부모님께 가업을 승계받은 목장의 운영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병원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게 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대했고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시모는 입원해 있는 병실에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인 건데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좋았던 감정은 그날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차라리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보여? 나 대장암 3기 판정 받았어. 곧 항암치료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 몸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은 목장을 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게 우선 아니야? 너는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동안 너랑 함께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래, 맞다. 내 아들이 네가 목장 승계받고 난 이후부터 하던 일 그만두고 옆에서 굳은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내 아들한테 목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목장만 받고 너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얘도 애 아빠고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겠어? 어차피 너는 병원에 있고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아들을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됐니? 몸도 안 좋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목장 명의 변경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너는 치료에나 신경 써라. 아무래도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출에 영향을 주면 되겠니? 내가 볼 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바깥 서더니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해 하셨잖아. 아직까지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한평생을 바친 목장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기라도 하셔봐라. 그럼 바깥사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 아들이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게 네가 이번 기회에 밀어줘야지. 너도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불안할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다르게 명의가 이전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니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쓸 테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장이 돌아갈 텐데 내 아들을 못 믿고 계속 불화만 키운다면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 내 생각도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차피 내 아들한테 명의가 이전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안 좋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보단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가 아빠의 목장을 이어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깜빡하시길래 일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던 아빠의 치매가 몇 년 뒤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빠를 살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저도 아빠를 모시는 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디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해 주길 부탁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목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아빠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목장일만 하시다가 유제품 가공 사업까지 확장하셨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힘들게 성공한 만큼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오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아빠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리셔서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왔었는데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10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목장을 넘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니 아예 목장에 살림까지 차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신뢰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1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 왔을 텐데 돈 때문에 균열이 생겨야 되겠어? 나도 새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오빠 없으면 언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언니 병간호 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조건으로 목장명의 이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언니 대장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들 전부 우리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수록 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적당히 튕기고 이제 그만 명의 옮겨줘요. 언니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오빠는 목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언니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좋게 웃으면서 해결해요. 이번에 우리 가족 전부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짐들 전부 다 정리했거든. 사돈어른 방에 있던 짐들 전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방에 내가 사용 중인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더라. 이참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다.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버렸는데 상관없잖아. 사돈어른께서 치매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들어와 살 일도 없고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집 놀릴 바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밥도 챙겨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원래 살던 우리 집보다 넓어서 좋긴 하다만 아무래도 목장 옆에서 살다 보니 몸에 목장 냄새가 좀 배기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살만 하더구나. 내 아들한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지겨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쩌겠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 뒤 수술을 받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그런 몸으로도 돈이 우선인 걸 보니 아직 덜 아프구나. 돈이 우선이라고요? 제가 지금 대장암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아빠 짐을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악재까지 치료받아서 꼭 태어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더 비정상적이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따를 것 같아?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명의 이전 안 해줄 거야. 차라리 그 목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배는 덜 아프겠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온 목장인데 거저 가지려 하는 당신들 심보를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인간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죽으면 그 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기 일처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으면서 어디서 열심히 하는 척이야? 막말을 뱉어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받아쳤어요. 매번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인간들은 제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늦게 듣게 된 남편이 저녁에 병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뒤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내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리고 우리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목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할까? 노동자들 다 돌려보내고 목장 처분해버리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잖아? 그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네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인어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 목장은 당연히 처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희 집안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새 출발할 건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지? 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우리 딸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아빠로선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고 보육원에서 앞으로 잘 지내겠지. 아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채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까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애들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몰라? 10년간 우리 결혼 생활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말대로 행동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줘.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여기 위원장이야. 혹시 또 마음이 바뀌면 나도 곤란하잖아. 잘 보고 거기 밑에 사인하면 될 거야. 네가 다른 마음 품고 나 몰래 재산 처분해버리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사인해.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빠라는 인간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대장암 판정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목장 얘기만 하더니 이젠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들어? 왜? 네 쓰레기 부모가 시키던? 어차피 2판 4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어. 그러니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목장을 받아내려고 7살, 9살밖에 안 된 제 딸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더니 이혼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냐면서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텐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 같다면서 죽기 전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압박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까지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살 수 있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 보니 남편의 말대로 제 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봤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그 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암투병 중인 제 얼굴에 유언장을 날렸습니다. 저 대신 작성했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목장의 명의 이전과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한 사업장 명의 이전까지 전부 남편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유언장까지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 몸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 뒤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혼자 남겨질 제 딸들이 눈에 밟혀 마음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남편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아침 일찍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제 내 아들과 대화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유언장을 주지 않는 거니? 설마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오랜 시간 질질 끌고 난리야? 유언장 이리 내놔봐라. 여기 이곳에 사인하고 D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의만 넘기면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눈 감을 수 있게 내 아들도 노력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당장 그 손 이리 내놔봐라. 제가 명의를 이전해주면 제 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죠? 눈 감으면 알 수도 없는데 말로만 잘 챙겨준다고 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못 믿니? 손녀들도 내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 네가 하도 고집 부리고 내 아들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려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봤으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 내 손녀들은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어서 사인해라. 왜? 내 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도.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갈 거면서 계속 이럴 거야? 시몬은 제가 사인을 머뭇거리자 유언장으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리곤 펜을 손에 쥐어준 뒤 강제로 서명을 하게 유언장을 들이밀길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사인하라면서 손짓을 하며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길래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멍한 얼굴을 하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시모의 핸드폰에선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어 통화를 이어나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시부 신우가 차량 전복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신원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전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희 목장이 어두운 밤길에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세 식구가 전날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비틀거리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몬은 전날에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 전날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이 굴러떨어진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며 어떤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과 시부 신우는 제가 유언장에 사인을 하게 될 거고 명의가 남편에게 이전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축하도 할 겸 셋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었는지 결국 아니란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시몬은 세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장례는 진행이 되었고 시몬은 그날 이후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 주민분이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제 딸들이 같이 목장 일을 도와주시는 외국인 분들의 품이 아닌 남편을 따라갔었다면 이 세상에 더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낸 뒤 대장을 7cm 정도 잘라내고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암투병을 끝낸 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길래 몸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동안의 화를 한 번에 터뜨려버린 저는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저희 부모님 집이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길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셋이나 잃었는데 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에 있던 시모의 물건들과 세상을 떠난 남편과 시부 신우의 짐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유언장으로 머리까지 내려쳤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강하게 내쳐버린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네요. 갈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회복이 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추가적인 암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저와 제 딸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새 삶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목장과 유제품 가공 공장은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제 딸들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건강검진 꾸준하게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